어서오세요. 벨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크레타에서 나온 루헤의 시간 중 일부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호르스트 리히터입니다. 독일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TV 진행자이며 스타 셰프이자 작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의 루헤라는 말은 독일어로 고요함, 아무런 소리가 없는 상태 혹은 방해받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기분 좋고 평화로운 고요함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고요함과 평온을 찾으려는 지은이의 노력에 대한 성찰을 담은 개인적인 일기에 가까운 책이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지은이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여 적은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만 둘러싸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전부 자신이 아는 것이며 위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이 무건수도원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곳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는 일단 이곳에 머물면서 관찰하고 나 자신의 행보를 나아가기로 과감히 결심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으니까. 이 책을 위한 최선은 분명 내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이런저런 명상 가르침에 이미 한참 전에 짜증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는 처음 이곳에 들어와 청소 작업을 신청했다. 정원 작업 강좌에 이미 인원이 다 찬 탓에 청소 작업만 남아 있었다. 나는 좋은 청소부가 되기로 굳게 다짐했다. 이미 말했듯이 청소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는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시기에 나의 가운데 이름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일이다. 나는 청소를 좋아하고 집과 마당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했다. 아내와 나는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얼마나 많은 휴일을 바쳤는지 모를 정도다. 한마디로 청소는 내 몸에 배어 있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천성은 나중에 셰프 수습 기간에도 무척 중요했다. 조심스럽게 나는 다시 자신감과 낙천적 마음가짐을 안고 청소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려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저 멀리에 나처럼 보고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보이자 살짝 짜증이 밀려왔다. 저 사람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저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거지? 줄을 서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무슨 일인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뒤로 돌아갔다. 이들은 정말로 청소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 자신의 청소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뒤로 돌아가 보니 이미 몇몇 사람들은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내 머리에 맴돌았던 단어를 그대로 떠올려서 적어보려고 한다. 나는 유리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 손에 유리 세정제가 든 스프레이 용기를 들고 유리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에는 그가 마치 문에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유리문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병을 내려놓은 다음 천을 집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유리창을 닦았다. 마치 매 순간 유리창이 되살아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그 모습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는 본의 아니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빗자루의 허락을 구하듯이 빗자루 앞에 경건하게 서 있었다. 이봐, 빗자루야.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가지고 빗질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마치 마녀들의 의식처럼 빗자루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청소 방식, 말하자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깨끗한 청소 방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을 꽃에 인사하며 화환을 만들 수 있는 초원으로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좋은 시간 동안 나 혼자서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쓸고 닦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빗질을 하는지 정말 묻고 싶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조심해. 저기 호르스트다. 그는 또 말을 걸 거야. 나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다. 물론 모두가 노골적으로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수도원에 있는 내내 나는 이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거의 1시간 동안 사람들이 청소하는 광경을 보고 난 후 나는 또다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좋아, 호르스트. 너는 함께 할 수 없어. 너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뭔가 더 배울 게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이 이해되면 내일이라도 행복하게 함께 하면 돼. 빗자루를 돌리고 유리창을 어루만지고 조용히 모닝 헤즈 브로큰을 흥얼거리면서 말이야. 물론 나도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엉뚱해 보여서 큰 소리로 웃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때 나는 빵과 물,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음식만 있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의 다음 역은 정원 작업을 하는 무리가 있는 정원이었다. 하지만 그곳마저 완전히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었다. 5제곱미터 넓이의 잡초들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고 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풀을 찾아서 하나씩 뽑고 있었다. 물론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손에 든 풀을 바라보더니 다른 쪽에 있는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나는 눈을 비비면서 이 명작 무언극을 거의 15분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느림의 발견이었다. 어느 순간 그의 옆에는 잡초 더미가 조그맣게 쌓였다. 하지만 고작 화단의 8분의 1 정도만 작업이 진행됐을 뿐이었다. 세상에, 나였으면 그 시간에 화단 전체에 있는 잡초를 말끔하게 뽑았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다간 절대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은 가능한 한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식이다. 시간은 돈이니까 얼른 잡초를 베어내. 물론 이제는 모든 것을 좀 더 차별화된 시선으로 본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내가 느낀 것을 조금은 버릇없고 재미있게 이 책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일들을 다르게 평가해 보려고 한다. 분명 수도원에서 이 작업에 의미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닐 테니까. 그보다는 작업을 의식하고 몸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이룬 성과가 유용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나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도원에서 정말 많은 산책을 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즉, 나는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고 싶었고 고요함을 몸으로 느끼고 발견하고 싶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화창한 날씨, 자연 그대로 아름답게 흐르는 개울 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들은 이곳 수도원에 와서 이런 기이한 강좌들을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 순간 이해를 하겠지? 누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없다. 모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 내가 명상스승과 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의 문제다. 그러므로 강좌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에 대한 믿음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고 기도를 하면서 평온함과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프로그램이 좋다. 불교 가르침이든 명상이든 자율 훈련법이든 그냥 가벼운 산책이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 여기서 비지를 하든 올바르게 앉든 유리창을 닦든 화단에서 기공체조를 하듯 잡초를 뽑든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물론 나에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그냥 저들이 자기 일을 평화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오만함은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 강좌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강좌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강좌는 나와 맞지 않았고 진정한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나를 다른 길로 안내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앉아서 수도원과 강좌를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지? 이곳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면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 끝에 나는 숲산책이라는 나만의 계획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곳에서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강좌는 그저 강좌로 남겨두고 사람들에게 질척대지 않을 거다. 대신 주변을 탐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마음속에 복받치는 감정이 느껴졌다. 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 전원을 끄고 그냥 방에 놔둔 것이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왓츠앱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 조치가 내 안의 평온함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음을 인정한다. 스마트폰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결제, 구매, 통화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사람과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길 안내, 지식 검색은 물론 우리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기적적인 소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말문이 막혀 있음을 가끔 느낀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전보다 서로 더 말을 하지 않는다. 전에는 생일이 되면 끊임없이 전화가 울렸고 애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하기도 했다. 내 생일에 한 번,
그 친구의 생일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딱 2번. 이런 연락은 우리에게 전통처럼 자리 잡았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왓츠앱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나도 가끔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게 한다. 어느 레스토랑에 한 가족이 앉아있다. 아이들 손에는 닌텐도가, 어른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다. 모두가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다. 기차에서, 버스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어디에서나 이와 똑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으며 몇 초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불러낼 수 있다. 만약 알렉산더 폰 훔볼트에게 아이폰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 자기적도를 건너지도 노예제도를 비난하지도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대륙의 동식물을 탐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위키피디아에 이런 내용이 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그저 모니터 앞에 앉아 소비만 하고 아무도 세상 밖으로 나가 탐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작은 전화기 속에서 세상의 무한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디지털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협한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사고를 잘 하지 못한다. 정말 말도 안 된다. 현대의 소통기술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절약된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쓸데없는 것에 소모한다. 이를테면 다 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빨간 캔디 5개를 나란히 모아서 터트리는 캔디 크러쉬 사과 게임을 한다. 이게 정말 당신들의 진심은 아니겠지? 나는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생각난다. 몹시 분노한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물이 가득한 꽃병 속으로 내던지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자 남편은 완전히 경악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휴대폰에 내 인생이 전부 담겨 있잖아.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평온함과 고요함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시간을 견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소처럼 고되게 일하고 몇 주에 걸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촬영한 후 마침내 휴식 기간이 내게 주어져도 휴대폰을 끄지 못한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다. 나는 쉬는 동안에도 뒹굴뒹굴 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그건 내 전문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늘 바쁘게 사는 것을 즐기며 게으름을 잘 피우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바쁘지 않게. 진부한 소리로 들리는가? 그렇다. 하지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이를테면 해먹에 누워 그냥 잠만 자는 것. 이것을 먼저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중 대부분은 휴가 첫날이나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구 매장이나 마트로 곧장 달려가 휴가나 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료들을 비축한다. 숨 돌릴 틈 없이 항상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정원 창고, 취미 공간, 손님방을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쉬는 사람은 녹이 쓴다. 정지 상태는 후퇴 상태다.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등 우리는 모두 이런 속담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잔디를 짧게 깎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앞마당에 난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바람에 날려온 사하라 사막의 모래에 잔뜩 뒤덮여 있는데도 차주가 게을러서 세차를 안 한다면, 이를 본 이웃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우리는 휴식 시간에 휴식을 설계하는 대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뭔가를 만들고 망치질을 한다. 고요함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게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 그해 초에 한 보도를 보고 나는 매우 어리둥절했다. 독일에서 2020년만큼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해 말에 발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분출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번아웃 증후군을 비롯한 중증 반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각종 질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입을 다물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걸까? 두려움, 공황발작,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버거움을 느낄까? 사람들은 왜 서로 지켜주고 지지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걸까? 왜 항상 소리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작은 걸까? 나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일정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떨지 정말로 알고 싶었다. 말을 안 하면 정말로 평온함과 편안함, 만족감을 찾게 될까? 나 자신을 찾으면 평온함이 나의 일상에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되면 더 균형 잡히고, 더 만족을 느끼고, 더 행복하고, 더 의식적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물론 한 번쯤 입을 다무는 것은 나에게 매력적이고 좋게 느껴졌다. 나는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입을 열고 있다. 나는 1년에 150 내지 160일을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희귀품의 현금을에 몰두한다. 그렇다. 내 일은 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끊임없이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다. 다른 층위의 소통도 있으니까. 애정관계에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안에 나다가 눈썹만 찡긋해도 나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말은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애정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말이다. 말을 아주 많이 하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조금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엄청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다. 브렉시트, 기후변화, 코로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주제는 모두에게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다. 이는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런 헛소리는 이제 좀 집어치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
지구에 사는 우리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본의 사박자 자장가 구텐아벤트, 구텐아흐트에 맞춰 조용히 달그락거리는 금속 의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수도원의 둘째 날이 저물었다. 나는 직업이나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것을 하고 싶고 변화를 꿈꾸며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 독일의 가장 큰 서점에서 세상 끝의 카페 같은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삶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가?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가?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삶? 집과 아이들이 있는 삶? 얼마를 벌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삶?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을 평가하기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기준인가? 아마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라면 절벽에서라도 뛰어내리려고 한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되는 경우에만 그렇다. 살짝 넘어질 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될 때만. 반면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는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경은 당연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책이나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즐겨 읽는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확실한 것.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나 역시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내 인생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는 어린 자식을 잃었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재정적 어려움도 견뎌냈다. 가끔 내 삶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불행은 항상 어떻게든 극복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물론 할머니의 달력에나 적혀있을 법한 격언처럼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다. 자식이 죽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미치고 싶지 않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잠깐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저 혹독하게 돌아간다. 나는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야 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물론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조금씩 쉬워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